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까치가 말을 하던 시절보다 조금 더 가까운 옛적에 깊은 산골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마을은 사방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해가 늦게 뜨고 일찍 지는 곳이라 늘 어스름한 기운이 감돌았는데 마을 어귀에는 수백 년 된 커다란 회화나무 한 그루가 웅장하게 서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나무를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이라 여기면서도 밤이 되면 그 아래를 지나가는 것을 몹시 꺼려 했는데 그 이유는 나무가 너무 크고 오래되어 영험한 기운이 서려 있을 뿐만 아니라 바람이 불 때마다 나뭇잎이 스치며 내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 흐느껴 우는 소리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이 마을의 가장 안쪽 산자락이 시작되는 곳에는 기와 지붕이 낡아 색이 바랜 오래된 집 한 채가 있었는데 그 집 마당 한가운데에도 마을 어귀의 것보다는 작지만 여전히 거대한 회화나무 한 그루가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 오래된 기와집에는 김씨 노부부와 그들의 큰딸인 선자가 살고 있었는데 집안의 분위기는 언제나 무겁고 고요하여 마치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선자는 나이가 30을 훌쩍 넘겼지만 시집도 가지 않고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며 살고 있었는데 그녀의 얼굴에는 늘 희미한 슬픔과 체념이 서려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김씨 노부부는 10년 전 막내 아들 명수를 잃어버린 후로 웃음을 잃었고 그날 이후로 대문을 굳게 걸어 잠그는 법이 없이 혹시라도 아이가 돌아올까봐 밤새 호롱불을 켜두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선자는 그런 부모님의 마음을 알기에 묵묵히 집안일을 도맡아 하며 낮에는 밭을 메고 밤에는 바느질을 하여 살림을 꾸려나갔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도 동생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이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집마당에 서 있는 회화나무는 봄이면 하얀 꽃을 피우고 여름이면 짙은 녹음으로 마당을 가득 채웠지만 선자는 그 나무를 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10년 전 명수가 사라지던 날 아이는 이 나무 아래에서 혼자 공기놀이를 하고 있었고 선자가 부엌에서 저녁 밥상을 차려 나오니 아이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덩그러니 놓인 공기돌만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을 사람들과 관아의 포졸들까지 동원되어 며칠 밤낮으로 산을 뒤지고 우물을 퍼내보았지만 명수의 흔적은 머리카락 한 올도 찾을 수 없었고 그렇게 아이는 연기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노모는 나무 아래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통곡하다 실신하기를 반복했고 아버지는 멍하니 산만 바라보다가 병을 얻어 자리에 눕게 되었으니 이 집의 불행은 모두 그날 그 나무 아래에서 시작된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계절이 10번 바뀌고 강산이 변한다는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이 집의 시간은 여전히 명수가 사라진 그날에 머물러 있는 듯 했습니다. 어느덧 여름이 시작되어 장마철이 다가오자 하늘은 며칠째 찌푸린 얼굴을 하고 있었고 덥고 습한 바람이 불어와 마당에 흙먼지를 일으키며 회화나무 가지를 거칠게 흔들어 댔습니다. 선자는 마루에 앉아 헤어진 아버지의 못이 적삼을 기우며 간간히 마당을 내다보았는데 회화나무 가지가 바람에 윙윙거리며 우는 소리가 유난히 크고 구슬프게 들려 마음이 심란해졌습니다. 저녁이 되자 먹구름이 산등성이를 넘어와 마을을 덮쳤고 곧이어 굵은 빗방울이 후두둑거리며 기와 지붕을 때리기 시작했는데 그 소리가 마치 누군가 지붕 위를 뛰어다니는 소리처럼 요란하여 선자는 바느질하던 손을 멈추고 밖을 응시했습니다. 비는 밤이 깊어질수록 더욱 거세져서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빗물이 마당에 작은 개울을 만들 정도가 되었고 천둥 소리가 멀리서 우르릉거리며 집안을 울렸습니다. 안방에 누워 계신 아버지는 빗소리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콜록거리는 기침 소리를 내셨고 어머니는 멍한 눈으로 벽을 바라보며 묵주를 돌리고 계셨는데 그 모습이 빗소리에 묻혀 더욱 처량하게 느껴졌습니다. 선자는 부엌으로 가서 따뜻한 숭늉을 한 대접 떠다가 아버지께 드리고 어머니의 어깨를 주물러 드리며 비가 많이 오니 오늘은 일찍 주무세요. 제가 문단속 잘하고 잘 테니까 걱정 마시고요라고 부드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힘없는 손으로 선자의 손을 잡으며 그래, 명수가 비를 맞고 다니지는 않아야 할 텐데 이 빗속에 어디서 떨고 있지는 않을지 걱정이구나 라고 10년째 반복하는 말씀을 또다시 하셨습니다. 선자는 어머니의 말에 가슴이 아려왔지만 내색하지 않고
어머니를 자리에 눕혀드린 후 안방 문을 조용히 닫고 나와 마루에 있는 호롱불 심지를 도두었습니다. 밖은 이제 한치 앞도 분간할 수 없을 만큼 캄캄한 어둠에 잠겼고 번개가 번쩍일 때마다 마당의 회화나무 그림자가 귀신처럼 길게 늘어져 창호지 문에 비쳤습니다. 선자는 왠지 모를 불안감에 쉽사리 잠이 오지 않아 마루 한 구석에 앉아 빗소리를 듣고 있었는데 빗소리 사이로 무언가 둔탁하게 툭툭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바람에 꺾인 나뭇가지가 떨어지는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소리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해서 들려왔고 그것은 마치 누군가 대문이나 담장을 두드리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선자는 등잔불을 들고 마루 끝으로 나가 귀를 기울였는데 그 소리는 대문 쪽이 아니라 마당 한가운데 바로 회화나무 아래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밤에 누가 나무 아래에 있을 리 없다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가슴은 콩닥콩닥 뛰기 시작했고 손에 든 등잔불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때 번개가 번쩍하고 세상을 하얗게 밝혔다 사라지는 순간 선자는 회화나무 아래에 우두커니 서 있는 검은 형체를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선자는 헛것을 본 것이라 여기며 눈을 비볐지만 다시 한번 번개가 쳤을 때 그 형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그것은 어른이 아닌 아주 작은 아이의 모습이었습니다. 누구세요? 거기 누구 있니? 선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지만 빗소리에 묻혀 자신의 목소리조차 제대로 들리지 않았고 마당에 서 있는 아이는 대답 없이 가만히 나무 둥치를 향해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선자는 두려움이 엄습했지만 혹시라도 길을 잃은 동네 아이가 비를 피하러 들어온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에 급히 우산을 챙겨 신고 마당으로 내려섰습니다. 진흙탕이 된 마당을 질퍽거리며 걸어가는데 발이 푹푹 빠져 걷기가 힘들었고 찬 비가 얼굴을 때려 시야를 가렸지만 그녀는 호롱불을 감싸쥐고 나무 쪽으로 한 발 한 발 다가갔습니다. 나무에 가까워질수록 이상한 한기가 느껴졌고 비 냄새와 섞인 비릿한 흙 냄새가 코를 찔렀는데 그 냄새는 마치 오래된 무덤가에서 나는 냄새와 비슷했습니다. 나무 아래 다다랐을 때 선자는 등잔불을 들어 아이의 얼굴을 비추었는데 그 순간 그녀는 숨이 턱 막히고 들고 있던 등잔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 아이는 낯선 동네 아이가 아니라 10년 전에 잃어버린 자신의 남동생 명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명수의 모습이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실종되었던 7살 때의 모습 그대로라는 점이었습니다. 아이가 입고 있는 옷도 그날 입었던 색동 저고리와 남색 바지 그대로였고 키도 덩치도 조금도 자라지 않은 채 마치 어제 헤어진 듯한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선자는 너무나 큰 충격이며 명수야 하고 불렀지만 목소리는 목구멍 안에서만 맴돌 뿐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선자를 바라보았는데 그 눈빛은 예전에 장난기 가득하던 명수의 눈이 아니라 깊은 우물처럼 검고 고요하여 아무런 감정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선자는 비명을 지르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며 아이의 어깨에 손을 얹었는데 아이의 몸은 빗속에 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물기 하나 없이 보송보송하게 말라 있었습니다. 하늘에서는 장대비가 쏟아져 내리고 선자의 옷은 이미 흠뻑 젖어 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명수의 옷과 머리카락은 방금 다림질을 한 것처럼 빳빳하고 건조했으며 피부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이 기이한 현상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지만 선자는 눈앞에 있는 아이가 자신의 동생이라는 사실 하나만을 붙들고 아이를 와락 껴안았습니다. 명수야. 정말 명수니? 어디 갔다가 이제 온 거야? 선자는 빗속에서 오열하며 아이를 품에 안았지만 아이는 팔을 들어 누나를 마주 앉지도 않고 그저 나무 토막처럼 뻣뻣하게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선자는 아이가 너무 놀라서 그런 것이라 생각하고 급히 아이의 손을 잡아 끌며 들어가자. 어서 들어가자.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기다리셨는데 라고 말하며 집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아이는 아무런 저항 없이 스르르 선자의 손에 이끌려 따라왔는데 그 걸음걸이가 마치 땅을 밟지 않고 미끄러지듯 가벼워 보여 선자는 또다시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꼈습니다. 마루에 올라선 선자는 젖은 옷을 털 생각도 하지 못한 채 안방 문을 벌컥 열고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일어나 보세요, 명수가. 명수가 돌아왔어요. 자리에 누워있던 노부부는 선자의 다급한 외침에 화들짝 놀라 일어났고
문가에 서 있는 작은 아이를 보고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뜨고 입을 벌린 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기어가는 목소리로 내 새끼 명수냐? 라고 물으며 비틀비틀 다가왔습니다. 아버지는 쿨럭거리는 기침을 하면서도 눈물을 주르륵 흘리며 이게 꿈이냐 생시냐? 죽기 전에 내 아들을 다시 보다니 하며 아이를 덥석 끌어안았습니다. 두 노인은 아이가 10년 전 모습 그대로라는 사실이나 비에 젖지 않았다는 사실 따위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오직 잃어버린 자식이 살아서 제 발로 돌아왔다는 기적 같은 사실에만 감격하여 통곡했습니다. 방 안은 순식간에 눈물바다가 되었고 선자는 구석에서 수건을 가져와 아이의 얼굴과 손을 닦아주려 했지만 이미 물기 하나 없는 아이의 피부를 보며 손길을 멈칫했습니다. 어머니는 아이고 내 새끼 배고프지. 어디서 얼마나 고생을 했으면 얼굴이 이리 창백하냐며 아이의 차가운 볼을 어루만졌고 아버지는 어서 밥을 차려라. 따뜻한 밥을 먹여야지라고 선자를 재촉했습니다. 선자는 알 수 없는 두려움을 억누르며 부엌으로 달려가 밥을 짓고 국을 데우기 시작했는데 부엌 아궁이의 불꽃이 평소와 다르게 파르르니 떨리며 타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밥상이 들어오자 어머니는 손수 숟가락을 들고 아이의 입에 밥을 넣어주려 했지만 아이는 입을 꾹 다문 채 밥상만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왜 그러니? 밥이 맛이 없어서 그러니? 엄마가 해준 밥 좋아했잖아. 어머니가 애타게 권하자 아이는 아주 천천히 입을 벌려 밥을 받아 먹었는데 씹지도 않고 그냥 삼키는 듯 목울대가 꿀꺽 움직였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선자는 아이의 눈동자가 등잔불빛을 전혀 반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 검은 눈동자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기이하게 일그러져 보인다는 생각에 황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부모님은 아이가 돌아온 기쁨에 취해 밤새 아이의 손발을 주무르고 지난 세월의 이야기를 늘어놓느라 잠을 이루지 못했지만 아이는 단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인형처럼 앉아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선자는 이 상황이 너무나 비현실적이어서 마치 긴 악몽을 꾸고 있는 것 같았지만 눈앞에 부모님이 저토록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자신의 불안을 입 밖으로 낼 수는 없었습니다. 새벽이 다가오도록 비는 그치지 않았고 마당의 회화나무는 더욱 거칠게 몸을 비틀며 잎사귀들을 떨어뜨리고 있었습니다. 선자는 명수를 잠자리에 눕히고 우미불을 덮어주었는데 아이의 숨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아 손가락을 조심스럽게 코 밑에 대어보았습니다. 아주 미약하게나마 서늘한 바람이 느껴지기는 했지만 그것은 사람의 따뜻한 날숨이라기보다는 낡은 문틈으로 들어오는 외풍처럼 느껴졌습니다. 선자는 섬뜩한 마음에 손을 떼고 아이의 얼굴을 다시 보았는데 감은 줄 알았던 아이의 눈이 실눈을 뜨고 자신을 빤히 올려다보고 있어 심장이 쳤는 듯 했습니다. 아이는 입꼬리를 아주 살짝 올리며 기묘한 미소를 지었는데 그 미소는 순진한 아이의 것이 아니라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늙은 노인의 냉소 같았습니다. 선자는 도망치듯 방을 나와 마루 끝에 주저앉았고 거센 빗줄기를 바라보며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10년 만에 돌아온 동생, 늙지 않은 외모, 젖지 않은 옷, 그리고 차가운 체온까지 모든 것이 이상하고 두려웠지만 부모님의 행복을 깰 용기가 없어 그녀는 입을 다물기로 결심했습니다. 빗소리는 여전히 요란하게 지붕을 두드렸고 마당의 회화나무 아래 웅덩이에는 빗물이 고여 검게 일렁이고 있었는데 그 물 위로 가끔씩 붉은 흙탕물이 번져나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선자는 자신이 데리고 들어온 것이 정말 잃어버린 동생인지 아니면 비오는 밤 회화나무가 뱉어낸 무언가인지 알 수 없는 혼란 속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비는 잦아들었지만 마을 전체에는 왠지 모를 음산한 안개가 자욱하게 깔리기 시작했고 동네 개들이 이유 없이 짖어대는 소리가 산골짜기를 메아리쳤습니다. 아침이 되자 선자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아침상을 차렸고 부모님은 명수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동네방네 알리고 싶어 안달이 나셨습니다. 오늘 마을 잔치를 열어야겠다. 떡을 하고 돼지를 잡아서 우리 명수가 돌아왔음을 알려야지. 아버지는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시며 전에 없이 활기찬 모습을 보이셨지만 선자는 아버지 명수가 온 지 얼마 안 되어 놀랐을 테니 며칠은 조용히 쉬게 하는 게 좋겠어요 라고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무슨 소리냐. 이 경사를 어찌 숨긴단 말이냐. 당장 칠성네 할머니한테 가서 떡 좀 맞춰달라고 해라 하시며 선자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선자는 어쩔 수 없이 대문을 나서며 뒤를 돌아보았는데
마루에 앉아있는 명수가 대문 밖으로 나가는 선자를 향해 손을 흔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손짓이 잘 다녀오라는 인사가 아니라 마치 어서 오라는 듯 손바닥을 아래로 하여 까딱거리는 손짓이어서 선자는 등 뒤로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을길을 걸어가는 선자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고 간밤의 비로 질척이는 흙길은 자꾸만 발목을 잡는 듯 했습니다. 길에서 마주친 마을 사람들은 선자의 어두운 표정을 보며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었지만 선자는 차마 명수가 10년 전 모습 그대로 돌아왔다는 말은 하지 못하고 그저 동생이 돌아왔다고만 짧게 대답했습니다. 소문은 발보다 빠르게 퍼져나가 선자가 떡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10년 전에 죽은 줄 알았던 아이가 살아서 돌아왔다고 그 산짐승 많은 숲에서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하며 호기심과 의심, 어린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선자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며 칠성내 할머니 댁으로 향했는데 칠성내 할머니는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영험한 기운을 볼 줄 안다는 분이셨기에 혹시나 하는 마음의 조언을 구하고 싶었습니다. 칠성내 할머니 댁 살인문에 들어서자 마당에서 콩을 고르던 할머니가 고개를 들고 선자를 뚫어지게 쳐다보셨는데 그 눈빛이 매섭기 그지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인사를 하기도 전에 대뜸 내 뒤에 달고 온 그 축축한 기운은 뭐냐 하고 호통을 치셨고 선자는 깜짝 놀라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할머니, 그게 실은 어젯밤에 제 동생 명수가 돌아왔어요. 선자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하자 할머니는 콩 바구니를 내려놓으며 혀를 추추 찼습니다. 죽은 나무에서 꽃이 피면 궤변이라 했거늘 10년 세월을 거슬러 온 것이 사람일 리가 있나. 내 놈 집 마당에 있는 그 늙은 회화나무가 기어이 사단을 냈구나. 할머니의 말에 선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애써 부정하고 싶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살아 돌아왔어요. 제 눈으로 똑똑히 봤는걸요. 부모님도 얼마나 기뻐하시는데요. 선자가 울먹이며 말하자 할머니는 한숨을 길게 내쉬며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기쁨이 크면 슬픔도 큰 법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겉은 아이일지 몰라도 속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노릇이지. 오늘 밤 그 아이가 잠들면 머리맡에 소금 한 줌을 놓아보거라. 그러면 알게 될 게다. 할머니는 알 수 없는 말을 남기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고 선자는 멍하니 마당에 서 있다가 무거운 마음을 안고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올려다본 하늘은 비가 그쳤음에도 여전히 회색빛이었고 멀리 보이는 집마당의 회화나무는 어제보다 더 검고 거대하게 자라난 것처럼 보여 선자를 위압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대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마당에는 벌써 소문을 듣고 찾아온 마을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마루에 앉아있는 명수를 구경하며 정말 10년 전이랑 똑같네. 어쩜 저리 안 컸을까. 산신령이 돌봐주셨나 하며 신기해하면서도 왠지 모를 거부감에 아이 가까이에는 다가가지 않고 멀찍이 떨어져 수군거렸습니다. 명수는 무표정한 얼굴로 그 많은 사람들을 하나하나 응시하고 있었는데 그 눈길이 닿는 사람마다 오한을 느끼며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선자는 사람들 틈을 헤치고 들어가 명수의 앞을 막아서며 아이가 피곤하니 다들 돌아가 주세요 라고 말했지만 사람들의 호기심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그때 마을의 이장이 나서서 자, 다들 물러가세. 김노인네 경사 났는데 우리가 너무 소란을 피우면 안 되지 하며 사람들을 내보내 주었고 마당은 다시 고요해졌지만 공기 중에는 여전히 찝찝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돌아간 뒤 집안에는 다시 무거운 정적이 감돌았는데 그 고요함은 이전의 평화로운 침묵과는 달리 숨이 막힐 듯한 팽팽한 긴장감을 품고 있었습니다. 김씨 노부부는 아들이 돌아온 기쁨에 취해 하루 종일 명수의 곁을 떠나지 않았고 어머니는 아예 명수의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으려 하셨는데 마치 손을 놓으면 아이가 다시 연기처럼 사라질까봐 두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선자는 부엌에서 저녁상을 치우며 문틈으로 안방을 훔쳐보았는데 명수는 부모님의 과한 관심과 애정 표현에도 불구하고 귀찮아하거나 즐거워하는 기색 없이 그저 무표정한 얼굴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이의 눈동자는 가끔씩 깜빡이기는 했지만 그 속도가 지나치게 느려서 한번 감았다 뜨는데 영겁의 시간이 걸리는 듯했고 그 텅 빈 눈동자가 향하는 곳은 언제나 마당에 서 있는 거대한 회화나무 쪽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산골 마을의 어둠은 더욱 짙어졌고 창호지 문 밖에서는 풀벌레 소리조차 들리지 않아 세상에 오직 이 집만이 남겨진 듯한 고립감이 느껴졌습니다. 선자는 낮에 칠성네 할머니가 일러준 비방이 계속 마음에 걸려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부엌 찬장에서 굵은 소금을 한 줌 꺼내 작은 주머니에 담았습니다. 부모님과 명수가 잠든 것을 확인한 후 몰래 들어가 명수의 베개 밑에 소금 주머니를 넣어둘 요량이었는데 막상 실행에 옮기려니 손이 떨리고 가슴이 쿵쾅거려 진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다행이지만 할머니의 말대로 소금이 변하거나 무슨 변고가 생긴다면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선자는 조심스럽게 안방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방 안에서는 아버지의 코는 소리와 어머니의 고르지 못한 숨소리만 들릴 뿐 명수의 숨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며 명수의 머리맡으로 다가가는데 아이가 눈을 뜨고 자신을 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등골이 오싹해졌지만 억지로 용기를 내어 베개 밑으로 손을 밀어 넣었습니다. 다행히 명수는 미동도 하지 않고 누워 있었고 선자는 재빨리 소금 주머니를 깊숙이 밀어 넣은 뒤 도망치듯 방을 빠져나와 자신의 방인 건너방으로 건너왔습니다. 건너방에 누워서도 선자는 온 신경을 안방 쪽에 집중하고 있었는데 잠시 후 안방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이내 다시 조용해져서 밤새 뒤척이며 선잠을 잘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자는 닭이 울기도 전에 일어나 제일 먼저 안방으로 달려갔는데 다행히 부모님과 명수는 아직 잠들어 있는 듯 조용했습니다. 선자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가 명수의 베개 밑을 확인하려 했는데 명수가 갑자기 눈을 번쩍 뜨고 선자의 손목을 덥석 잡는 바람에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누나 뭐해? 명수의 목소리는 어린아이의 목소리였지만 억양과 높낮이가 전혀 없는 기계적인 소리처럼 들렸고 잡힌 손목에서는 얼음장 같은 냉기가 전해져 와 선자는 저도 모르게 몸서리를 쳤습니다. 선자는 아니야. 이불이 삐뚤어져서 고쳐주려고 했어. 라고 둘러대며 황급히 손을 뺐는데 명수는 잡았던 손을 놓고 다시 스르르 눈을 감았지만 입가에는 묘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일어나시고 명수가 세수를 하러 마당으로 나간 사이 선자는 재빨리 명수의 베개 밑을 뒤져 어젯밤에 넣어둔 소금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 끈을 풀고 안을 들여다본 순간 선자는 입을 틀어막고 주저앉을 뻔했는데 하얗던 굵은 소금이 하룻밤 사이에 새카맣게 변해 있었고 물기가 흥건하여 마치 썩은 흙탕물에 담갔다 뺀 것처럼 축축했기 때문입니다. 칠성네 할머니의 경고가 사실로 드러나자 선자는 눈앞이 캄캄해졌고 이 아이가 진짜 명수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은 이제 확신으로 바뀌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선자는 검게 변한 소금을 아무도 모르게 부엌 아궁이 깊숙한 곳에 던져넣고 불을 지펴 태워버렸는데 소금이 타면서 매캐하고 비릿한 냄새가 피어올라 부엌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침 밥상머리에서 아버지는 어제 우리 명수가 돌아왔으니 이제 집안에 좋은 일만 생길 깨달으며 싱글벙글 하셨지만 아버지의 얼굴색은 어제보다 훨씬 창백하고 흑빛이 돌았습니다. 어머니 또한 기운이 없어 보였는데 숟가락을 들 힘조차 없는지 손을 떨면서도 명수의 밥숟가락 위에 반찬을 올려주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명수는 여전히 씹지 않고 밥을 삼키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배가 고파서 먹는 것이 아니라 뱃속에 무언가를 채우기 위해 억지로 쑤셔 넣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선자는 부모님의 건강이 하루가 다르게 나빠지는 것이 명수의 등장과 관련이 있음을 직감하고 불안한 눈빛으로 명수를 살폈지만 아이는 태연하게 밥그릇을 비우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마을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는데 김노인네 집 근처를 지나던 소가 갑자기 뒷걸음질을 치며 울부짖었고 이웃집 개들이 밤새 김노인네 담장을 향해 지저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마을 안악들은 빨래터에 모여 앉아 죽은 줄 알았던 애가 돌아온 뒤로 마을 공기가 탁해졌다느니 밤마다 그 집 마당에서 아이 웃음소리가 아니라 나무 삐걱이는 소리가 난다느니 하며 수군거렸습니다. 선자가 빨래터에 나타나자 사람들은 하던 이야기를 뚝 멈추고 헛기침을 하며 시선을 피했지만 선자는 그들의 눈빛 속에 담긴 두려움과 경계심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선자는 아무 말 없이 빨래만 얼른 헹구고 돌아오려 했지만 등 뒤에서 사람이 아니야
앞만 봐도 사람이 아니야. 라고 속삭이는 소리가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선자는 마당 한가운데 있는 회화나무 아래에서 명수가 쪼그리고 앉아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명수는 손톱으로 나무의 굵은 뿌리 부분을 긁고 있었는데 아이의 손톱 밑에는 흙과 나무 껍질이 잔뜩 끼어 있었고 손가락 끝에서는 피가 배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명수야, 뭐 하는 거니? 손 다치잖아. 선자가 놀라서 달려가 아이를 일으켜 세웠지만 명수는 아픔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듯 멍한 표정으로 자신의 피 묻은 손가락을 입으로 가져가 빨았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기괴하여 선자는 뒷걸음질을 쳤는데 명수는 입가에 묻은 피와 흙을 닦지도 않은 채 누나 나무가 배가 고프대 자꾸 밥을 달라고 해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갑자기 고열에 시달리며 알아누우셨고 어머니 또한 몸살기가 있다며 일찍 잠자리에 드셨는데 집안의 가장이 쓰러지자 집안 분위기는 더욱 흉흉해졌습니다. 선자는 물수건으로 아버지의 이마를 닦아드리며 밤새 간호를 했는데 아버지는 헛소리로 명수야, 같이 가자. 그래, 거기가 어디냐? 라고 중얼거려 선자의 애간장을 태웠습니다. 아버지가 앓는 동안 명수는 방구석에 앉아 꼼짝도 하지 않고 아버지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 눈빛에는 걱정이나 슬픔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흥미로운 구경거리를 보는 듯한 차가운 호기심만 서려 있었습니다. 선자는 명수에게 방에 가서 자라고 몇 번이나 말했지만 아이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어둠 속에서 두 눈만 번뜩이며 앉아 있었습니다. 사흘이 지나도록 아버지의 병세는 차도가 없었고 집안에는 곰팡내와 섞인 퀴퀴한 냄새가 진동하기 시작했는데 아무리 청소를 하고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도 그 냄새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선자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다시 한번 칠성네 할머니를 찾아가기로 결심했는데 이번에는 단순히 조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살려달라고 매달릴 작정이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마을길을 달려 칠성네 할머니 댁에 도착한 선자는 살인문을 들어서자마자 마당에 넙죽 엎드려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 제발 저희 아버지를 살려주세요. 그 아이가 온 뒤로 집안이 쑥대밭이 되었어요. 소금이 새카맣게 변해버렸어요. 칠성네 할머니는 혀를 차며 선자를 일으켜 세우고는 마루에 앉히며 물 한 사발을 건네주셨습니다. 네, 그럴 줄 알았다. 그놈은 산 사람이 아니다. 오래된 나무는 영물이라 때로는 사람의 간절한 원한이나 그리움을 먹고 자라는데 내 부모의 그리움이 너무 깊어 나무가 헛것을 빚어낸 게야. 할머니의 말은 충격적이었지만 선자는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럼 명수는, 제 동생은 정말 죽은 건가요? 지금 집에 있는 저 아이는 도대체 뭐란 말이에요? 선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할머니는 단호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네 동생의 탈을 쓴 나무 정령이거나 도깨비 같은 잡귀일 게다. 진짜 명수는 이미 10년 전에 흙으로 돌아갔어. 저것은 내 부모의 생기를 빨아먹으려고 온 거야. 나무가 살려면 걸음이 필요하듯이 저놈도 이승에 머물려면 사람의 기운이 필요한 법이지.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장독대 뒤로 가서 오래된 부적 한 장과 마른 쑥 한 묶음을 가져오셨습니다. 오늘 밤 해가 지기 전에 마당에 쑥을 태워 연기를 피우고 저 아이에게 네가 직접 지은 밥을 먹여라. 단 밥을 지을 때 쌀 씻은 물에 이 부적을 태운 재를 섞어서 지어야 한다. 그것이 본색을 드러내게 할 유일한 방법이다. 할머니의 비방을 듣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선자의 마음은 천갈래만 갈래로 찢어지는 듯 했는데 가짜라고는 하지만 죽은 동생의 얼굴을 한 아이를 제 손으로 몰아내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병석에 누운 부모님을 살리기 위해서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에 선자는 입술을 깨물며 독하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마당의 회화나무 잎들이 한여름인데도 누렇게 말라 떨어지고 있었고 나무 둥치에서는 붉은 진액이 송진처럼 흘러나와 마치 나무가 피를 흘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명수는 그 나무 아래 서서 떨어지는 잎사귀를 하나하나 줍고 있었는데 선자가 들어오는 인기척에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기 위해 부엌으로 들어간 선자는 할머니가 주신 부적을 태워 그 재를 쌀물에 섞었고 눈물을 훔치며 정성스럽게 밥을 지었습니다. 아궁이 속에서 타닥거리는 장작불 소리가 마치 선자에 타들어가는 속마음 같았고 밥이 끓으며 나는 구수한 냄새가 오늘따라 역겹게 느껴졌습니다. 밥이 다 되자
손자는 소반에 밥과 국을 차려 명수에게 가져다 주었는데 마루에 앉아있던 명수는 밥상을 보자마자 미간을 찌푸리며 누나 밥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라고 말했습니다. 손자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애써 태연한 척하며 무슨 소리니 누나가 널 위해 특별히 지은 밥이야. 어서 먹어라고 재촉했습니다. 명수는 숟가락을 들지 않고 한참 동안 밥그릇을 노려보았는데 그 눈빛이 점점 사나워지더니 검은 눈동자가 붉게 충혈되기 시작했습니다. 누나, 나 이거 먹으면 아파. 누나는 내가 아픈 게 좋아. 아이의 목소리는 이제 완전히 변해버려 쇠를 긁는 듯한 쇳소리가 섞여 나왔고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선자는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선자는 물러서지 않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명수야, 이건 밥이야. 사람이면 밥을 먹어야 사는 거야. 네가 내 동생 명수라면 이 밥을 먹을 수 있어. 어서 먹어. 선자의 외침에 안방에 누워 계시던 어머니가 문을 열고 나오셨습니다. 선자야, 왜 그러냐? 애한테 왜 억지로 밥을 먹이려고 그래? 어머니는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나와 명수를 감싸 안으려 하셨지만 명수는 어머니의 손길을 거칠게 뿌리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이의 힘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강한 힘의 어머니는 마루바닥에 나뒹굴었고 놀란 선자가 어머니를 부축하러 달려갔습니다. 명수는 마당으로 뛰어내려가 회화나무 아래에 섰는데 그 작은 등 뒤로 나무에 거대한 그림자가 덮치듯 드리워졌고 바람이 불지 않는데도 나뭇가지들이 미친 듯이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나를 미워해. 엄마도 아빠도 누나도. 내가 돌아왔는데 왜 반겨주지 않는 거야? 명수가 소리치자 마당의 흙바닥이 꿈틀거리며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갈라진 흙틈 사이로 시커먼 나무 뿌리들이 뱀처럼 기어나와 명수의 발목을 감싸기 시작했고 아이의 얼굴 피부가 나무 껍질처럼 거칠게 갈라지며 툭툭 터져나갔습니다. 선자와 어머니는 그 끔찍한 광경에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서로를 부둥켜 안고 떨었는데 명수의 눈에서 흘러내리는 것은 눈물이 아니라 붉은 나무 진액이었습니다. 나는 그냥 집에 오고 싶었어. 아이의 목소리가 점차 웅웅거리는 나무 울림 소리로 변해갔고 그 소리는 집안 전체를 뒤흔들 만큼 크고 공포스러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선자는 이 악몽 같은 현실을 끝내야 한다는 생각에 이를 악물고 일어섰습니다. 선자는 부엌으로 달려가 칠성내 할머니가 주신 쑥 묶음을 들고 나왔고 아궁이에서 불씨를 꺼내 쑥에 불을 붙였습니다. 매캐한 쑥 연기가 피어오르며 마당으로 퍼져나가자 괴로워하던 명수, 아니 명수의 형상을 한 그것이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나무 둥치 쪽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물러가라 제발. 우리 명수를 놓아주고 우리 부모님을 놔줘. 선자는 쑥 연기를 휘두르며 아이에게 다가갔고 연기가 닿을 때마다 아이의 몸에서는 검은 연기가 솟아올랐습니다. 안방에서 겨우 몸을 일으킨 아버지가 문틈으로 이 광경을 목격하고는 안 돼. 내 아들한테 무슨 짓이냐라고 외치며 기어 나오려 했지만 이미 사태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마당에 자욱하게 퍼진 쑥 연기 사이로 드러난 광경은 지옥도와 다름없었습니다. 10년 동안 가슴에 묻었던 사랑하는 막내 아들의 얼굴을 한 존재가 끔찍한 괴물로 변해가는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가족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마루 끝에 엎드린 채 피를 토하듯 명수야 명수야를 울부짖었고 어머니는 혼절하신 듯 넋을 잃고 쓰러져 계셨지만 선자는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으며 쑥 묶음을 더욱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명수의 형상을 한 그것은 쑥 연기가 닿을 때마다 살갗이 타들어가는 듯한 고통에 몸부림치며 기괴한 쇳소리를 질러댔는데 그 소리는 흡사 오래된 고목이 강풍에 부러질 때 나는 비명과도 같았습니다. 누나 아파. 뜨거워. 제발 그만해. 그것은 어느새 다시 애처로운 명수의 목소리로 돌아와 선자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려 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선자를 올려다보며 내미는 작고 고사리 같은 손은 영락없는 동생의 손이었기에 선자는 순간 멈칫하며 뒤로 주춤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정말 동생이면 어떡해? 하는 의심이 찰나의 순간 마음속을 파고들었고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그것은 표정을 싸늘하게 바꾸며 입꼬리를 비릿하게 말아 올렸습니다. 역시 누나는 내가 없는 게 편하지.
나만 없으면 엄마 아빠 사랑 다 독차지하니까. 그 말은 선자의 가슴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죄책감, 10년 전 명수를 잃어버린 날 느꼈던 미묘한 안도감과 그 뒤따르던 자기 혐오를 정확히 찌르는 비수였습니다. 선자가 충격에 빠져 멍하니 서 있는 사이 그것은 순식간에 땅을 박차고 달려들어 선자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강력한 악력이 목을 죄어오자 선자는 숨이 턱 막히며 쑥 묶음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컥, 컥. 선자의 얼굴이 보랏빛으로 질려가고 시야가 흐릿해지는데 눈앞에 있는 그것의 얼굴은 점점 더 흉측하게 일그러져 이제는 사람의 형상이라기보다는 옹이진 나무 껍질들이 엉겨붙은 괴목 꽈이무의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루에 쓰러져 있던 아버지가 온 힘을 다해 기어내려와 지팡이로 그것의 등짝을 후려쳤습니다. 이놈 내 딸한테서 떨어지지 못해. 비록 병들어 쇠약해진 노인의 힘없는 일격이었지만 예상치 못한 아버지의 공격에 그것은 흠칫하며 선자의 목을 잡은 손을 풀었습니다. 콜록콜록 선자는 바닥에 쓰러져 거칠게 기침을 토해냈고 아버지는 선자를 등 뒤로 감싸며 지팡이를 겨누고 그것과 맞섰습니다. 내 놈이 내 아들 흉내를 내며 우리 식구를 홀렸구나. 내 눈이 멀어 진짜 자식도 못 알아보고 헛것을 귀하게 여겼어. 아버지의 눈에서는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 눈빛만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호통에 잠시 주춤하더니 이내 낄낄거리며 기분 나쁜 웃음소리를 흘렸습니다. 이제야 정신을 차렸어. 하지만 늦었어. 당신들은 이미 나한테 기운을 너무 많이 뺏겼거든. 저 늙은 나무가 뿌리를 뻗어 이 집을 다 삼킬 거야.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마당의 회화나무가 굉음을 내며 흔들리기 시작했고 땅속에서 거대한 나무 뿌리들이 솟구쳐 올라 마당의 장독대를 깨부수고 기와 담장을 무너뜨렸습니다. 집 전체가 지진이 난 듯 요동쳤고 안방 문짝이 떨어져 나가며 집안 살림살이들이 굴러다니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선자는 공포에 질려 떨고 있는 부모님을 부둥켜 안고 마당 구석으로 피했지만 솟아오른 나무 뿌리들은 마치 살아있는 뱀처럼 꿈틀거려 퇴로를 차단하고 그들을 포위해왔습니다. 칠성내 할머니가 말했던 나무의 원한이 바로 이것이었음을 뼈저리게 깨달은 선자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살 길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문득 할머니가 쑥을 태우라고 했던 말이 떠오른 선자는 바닥에 떨어진 쑥 묶음을 다시 찾으려 두리번거렸지만 이미 쑥은 흩어져 진흙탕에 지식여져 쓸모가 없게 된 상태였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맨몸으로 저 괴물과 맞서 싸우거나 아니면 온 가족이 나무에 거름이 되어 사라지는 것뿐이었습니다. 선자야, 도망가라. 너라도 살아야 해. 아버지가 선자를 밀치며 소리쳤지만 선자는 고개를 저으며 아버지의 팔을 꼭 붙잡았습니다. 아니요, 아버지. 같이 살아요. 명수도, 진짜 명수도. 우리가 이렇게 죽는 걸 원치 않을 거예요. 선자는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고 일어서서 마당 한가운데 우뚝 서 있는 나무 괴물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비록 무기 하나 없는 연약한 몸이었지만 가족을 지키겠다는 의지 하나만으로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네가 명수의 모습을 하고 왔을 때 나는 속았어. 하지만 명수는 절대 가족을 해치지 않아. 너는 명수가 아니야. 너는 그냥 외로운 나무일 뿐이야. 선자의 외침에 괴물은 멈칫하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외로움이라는 단어가 녀석의 어딘가를 건드린 것 같았습니다. 500년 넘게 마을 어귀에 서서 사람들의 기쁨과 슬픔을 지켜보았지만 정작 자신은 아무에게도 위로받지 못한 채 홀로 비바람을 견뎌야 했던 늙은 나무의 고독, 그리고 10년 전 나무 아래에서 울다 지쳐 잠든 아이의 영혼을 품게 되면서 느꼈던 기묘한 유대감. 그것은 단순한 악귀가 아니라 오랜 세월 쌓인 한흔과 그리움이 뒤엉켜 만들어진 슬픈 존재였던 것입니다. 괴물의 눈에서 붉은 광채가 조금씩 사그라들고 거칠게 날뛰던 나무 뿌리들의 움직임도 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를 놓치지 않고 선자는 부엌으로 달려가 식칼을 들고 나오는 대신 쌀독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명수의 베넷저 고리를 꺼내 들고 나왔습니다. 그것은 10년 전 명수가 사라진 뒤 어머니가 밤마다 끌어안고 울어서 눈물 자국으로 얼룩진 낡고 바랜 작은 옷이었습니다. 선자는 그것을 괴물에게 보여주며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이거 기억나? 우리 명수가 처음 태어났을 때 입었던 옷이야. 엄마가 한 땀 한 땀 바느질해서 만든 거야. 괴물은 뒷걸음질 치지 않고 멍하니
그 옷을 바라보았는데 흉측한 나무 껍질 얼굴 위로 알 수 없는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명수는 우리 가족에게 정말 소중한 아이였어. 그래서 네가 명수 모습을 하고 왔을 때 우리는 너무 기뻤어. 네가 가짜라는 걸 알면서도 속고 싶을 만큼. 선자는 눈물을 흘리며 진심을 담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아니야. 네가 우리를 다 죽인다고 해서 명수가 돌아오는 건 아니잖아. 너도 알잖아. 명수는 이미 흙으로 돌아갔다는 걸. 선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호소력 있게 마당에 울려 퍼졌고 광기에 사로잡혀 있던 괴물의 마음을 조금씩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괴물의 몸을 감싸고 있던 검은 기운이 옅어지고 흉측하게 변했던 외모가 다시 10년 전 명수의 모습으로 서서히 되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이의 몸은 반투명하게 비쳐 보였고 발목 아래는 여전히 나무 뿌리와 연결되어 땅에 박혀 있었습니다. 누나, 나 추워. 아이가 가녀린 목소리로 말하자 어머니가 비틀거리며 다가와 자신의 겉옷을 벗어 아이의 어깨에 덮어주려 했습니다. 아가 이리 온. 엄마가 안아줄게. 어머니의 모성에는 괴물이든 귀신이든 상관없이 자식의 형상을 한 존재를 외면할 수 없게 만들었고 그 따뜻한 손길이 닿자 아이는 털썩 주저앉으며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쇳소리가 아닌 서럽고 안타까운 어린아이의 울음소리였습니다. 엄마 미안해. 나 집에 너무 오고 싶었어. 나무 밑이 너무 춥고 어두웠어. 그래서 나무 할아버지한테 부탁해서 잠깐만 딱 하루만 집에 보내달라고 했는데 엄마 아빠가 나를 너무 좋아해 주니까 다시 돌아가기가 싫었어. 아이의 고백의 노부부는 가슴을 치며 통곡했고 선자도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10년 전 그날 명수는 유괴를 당하거나 짐승에게 물려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무 아래에서 놀다가 갑자기 쏟아진 폭우에 미끄러져 나무 뿌리 사이에 깊은 구덩이에 빠졌고 거기서 나오지 못한 채 홀로 외롭게 숨을 거두었던 것입니다. 회와 나무는 그 어린 영혼을 거두어 뿌리 속에 품고 있었지만 부모의 사무치는 그리움이 나무를 자극하여 결국 이런 비극적인 재회를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아이의 고백을 들은 아버지는 비로소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하지만 동시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내 새끼, 불쌍한 내 새끼. 그 차가운 흙 속에서 얼마나 무서웠을꼬. 애비가 못 나서 너를 찾지도 못하고. 아버지는 땅을 치며 후회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아이는 울면서도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었고 연결된 나무 뿌리들이 다시 아이를 땅속으로 끌어당기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명수야. 가지 마라. 어머니가 아이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졌지만 자연의 섭리를 거스른 대가는 가혹했습니다. 아이의 몸은 점차 나무 껍질처럼 딱딱하게 굳어가고 있었고 이대로 두면 아이의 영혼마저 나무에 영원히 갇혀 악귀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선자는 직감적으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았습니다. 이 아이를, 아니 명수의 영혼을 편안하게 보내주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집착을 끊어내고 제대로 된 이별 의식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선자는 눈물을 닦고 부엌으로 뛰어가 10년 전 명수가 사라지던 날 저녁상에 올리려 했던 명수가 가장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뚝배기에 담아들고 나왔습니다. 비록 갓 지은 밥은 아니었지만 누나의 정성이 담긴 마지막 밥상이었습니다. 선자는 굳어가는 아이 앞에 뚝배기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명수야, 이거 먹고 가. 누나가 끓인 찌개야. 이거 먹고 따뜻하게 배 채우고 이제 좋은 곳으로 가. 아이는 힘겹게 고개를 들어 보글보글 끓는 찌개를 바라보았습니다. 굳어가는 손을 뻗어 숟가락을 들 힘조차 없어 보였지만 아이는 냄새를 맡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누나 찌개 냄새. 좋다. 아이의 입에서 하얀 입김이 새어나왔고 그 입김은 찌개김과 섞여 공중으로 흩어졌습니다. 선자는 아이의 굳은 손을 잡아 숟가락을 쥐어주고 국물을 떠서 입가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한 입만 먹어봐. 응, 착하지 우리 동생. 선자의 애원에 아이는 입을 살짝 벌려 국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그러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딱딱하게 굳어가던 아이의 얼굴에 잠시나마 혈색이 돌고 눈동자의 생기가 돌아온 것입니다. 맛있다. 누나 최고야. 아이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 한마디는 선자와 부모님에게
그 어떤 말보다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비록 몸은 죽었지만 마음만은 가족과 함께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누고 싶었던 아이의 소박한 소원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 많이 먹어라. 그리고 이제 아프지 말고 춥지 말고 편안히 가거라. 엄마 아빠는 이제 괜찮다. 아버지는 눈물을 머금고 하지만 단호하게 아들을 보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자식을 놓아주는 것이 자식을 위한 마지막 사랑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어머니도 흐느끼며 아이의 손을 놓아주었습니다. 잘 가라 내 새끼. 다음 세상에서는 부디 오래오래 살아서 엄마랑 못다 한 정 나누자꾸나. 부모님의 허락이 떨어지자 아이의 몸을 옥죄던 나무 뿌리들이 스르르 풀려나갔습니다. 아이의 몸은 이제 완전히 빛으로 변해가고 있었고 그 빛은 반딧불이처럼 작은 조각들로 흩어져 밤하늘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아빠, 누나, 사랑해, 안녕. 아이의 마지막 인사가 귓가에 맴돌며 빗무리는 회화나무 꼭대기를 돌아 밤하늘의 별이 되어 사라졌습니다. 마당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고 미친 듯이 날뛰던 회화나무도 언제 그랬냐는 듯 잠잠해졌습니다. 남겨진 가족들은 텅 빈 마당에 주저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비구름이 걷히고 맑은 달이 떠올라 마당을 환하게 비추었는데 그 달빛 아래 회화나무는 어딘가 모르게 쓸쓸해 보이면서도 한결 평온해 보였습니다. 10년을 짓눌러왔던 무거운 짐이 벗겨진 듯 집안 공기는 맑고 시원하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선자는 멍하니 앉아있는 부모님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이제 명수는 편안할 거예요. 우리가 잘 보내줬으니까요. 부모님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비록 아들을 2번 잃은 슬픔은 컸지만 이번에는 막연한 실종이 아니라 확실한 이별이었기에, 그리고 서로의 사랑을 확인한 이별이었기에 견딜 수 있는 슬픔이었습니다. 그날 밤 가족들은 엉망이 된 안방 대신 좁은 건너방에 모여 함께 잠을 청했습니다. 누구도 쉽게 잠들지 못했지만 10년 만에 처음으로 대문을 걸어 잠그지 않고도 두려움 없이 누울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잠결에 명수야, 잘 가라고 잠꼬대를 하셨고 어머니는 선자의 손을 꼭 잡고 주무셨습니다. 선자는 창호지문 너머로 보이는 회화나무 그림자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 날이 밝으면 저 나무 아래 명수가 묻혀있던 자리를 찾아 양지 바른 곳으로 옮겨주어야겠다고, 그리고 더 이상 나무를 미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나무 역시 명수를 지켜주려 했던 또 하나의 외로운 존재였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날이 밝아오자 지난밤의 광풍이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하늘은 눈시리게 맑고 투명한 쪽빛을 드러냈습니다. 아침 햇살이 산등성이를 넘어와 김노인의 집 마당을 비추기 시작했는데 그 햇살 아래 드러난 집안의 몰골은 처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마당은 마치 밭을 갈아엎은 것처럼 흙이 뒤집혀 있었고 장독대는 깨져서 된장과 간장이 흙과 뒤섞여 있었으며 담장은 반쯤 무너져 내려 집안이 훤히 들여다보일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마당 한가운데 서 있는 회화나무였는데 밤새 그토록 무성하던 잎이 거짓말처럼 모두 떨어져 앙상한 가지만 남았고 나무의 껍질은 하얗게 발해서 마치 죽은 지 오래된 고사목, 쿠스모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선자는 퉁퉁 부은 눈을 비비며 건너방에서 나와 마당으로 내려섰는데 발에 밟히는 흙의 감촉이 어제와는 달리 퍼석하고 건조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홀린 듯 회화나무 아래로 다가갔는데 어젯밤 명수의 형상을 한 존재가 사라진 그 자리, 나무 뿌리 사이가 움푹 패어 큰 구멍이 나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떨리는 가슴을 안고 구멍 안을 들여다본 선자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입을 틀어막고 소리 없는 오열을 토해냈습니다. 그 좁고 어두운 나무 뿌리 틈새에는 10년 전 명수가 입고 있었던 색동저고리의 삭다, 남은 조각들과 아이가 가지고 놀던 5알의 공기돌, 그리고 흙과 뒤섞인 작은 유해들이 고스란히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명수가 10년 만에 돌아온 것이 아니라 10년 동안이나 이 차가운 나무 밑에 갇혀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선자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흙투성이가 된 공기돌 하나를 집어들었는데 돌에 온기가 남아있는 것 같아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명수야, 여기서 얼마나 춥고 무서웠니? 누나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선자의 울음소리에 안방 문이 열리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비틀거리며 나오셨습니다. 두 분은 밤새 10년은 더 늙어버린 듯한 모습이었지만
눈빛만은 더 이상 혼탁하지 않고 맑게 개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지팡이에 의지해 나무 아래로 다가와 구멍 안을 들여다보시고는 긴 탄식과 함께 굵은 눈물을 툭툭 떨어뜨리셨습니다. 여기에 있었구나. 내 새끼가 등잔 밑이 어둡다고. 바로 이 마당에 묻혀있는 줄도 모르고 엄한 산천만 뒤지고 다녔으니 내가 애비 자격이 없다. 아버지는 털썩 무릎을 꿇고 앉아 떨리는 손으로 흙 속에 묻힌 옷자락을 어루만지셨습니다. 어머니는 차마 그 광경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선자의 등 뒤에 숨어 흐느끼셨지만 이제는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확실한 이별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가족은 한참 동안 그 나무 아래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묵은 슬픔을 토해냈는데 그 통곡 소리가 담장을 넘어 마을 어귀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소란스러운 소리에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무너진 담장 너머로 집안 꼴을 본 사람들은 혀를 차며 수군거렸지만 칠성네 할머니가 앞장서서 들어오자 모두 입을 다물고 길을 터주었습니다. 칠성네 할머니는 앙상하게 말라버린 회화나무와 그 아래 웅크리고 있는 가족들을 번갈아 보시더니 무겁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결국 나무가 아이를 뱉어냈구먼. 10년 묵은 체증이 이제야 내려갔어. 할머니는 지팡이로 나무 둥치를 툭툭 치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무도 악해서 그런 게 아니여. 아이가 비를 피하려다 그만 뿌리 틈에 끼어 못 나오게 되자 그 어린 혼을 불쌍히 여겨 품고 있었던 게지. 허나 산 사람의 집착이 너무 강해 탈이 났던 게야. 할머니의 설명에 뒤따라 들어온 마을 이장과 청년들은 그제야 사태를 파악하고 숙연해졌습니다. 김노인, 우리가 도울 일이 없겠소. 이대로 둘 수는 없잖소. 이장이 나서서 묻자 아버지는 눈물을 닦고 일어나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장님 염치 없지만 우리 명수, 양지 바른 곳에 묻어줄 수 있게 좀 도와주시오. 내 손으로 거두어줘야 하는데 힘이 없어 못하겠소. 아버지의 간곡한 부탁에 마을 사람들은 두말 없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귀신 들린 집이라며 피하던 사람들이었지만 10년 전 잃어버린 아이의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사실은 마을 전체의 비극으로 다가왔고 시골 인심 특유의 정이 발동하여 너나 할 것 없이 돕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청년들은 삽과 채비를 가져와 나무 뿌리를 조심스럽게 걷어내고 명수의 유해를 수습했습니다. 선자는 어머니가 미리 준비해둔 깨끗한 삼배와 명주실을 가져와 흙 묻은 뼈 조각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닦고 감쌌습니다. 10년 전 아이가 입고 있던 삭은 옷가지와 공기돌도 함께함에 넣었습니다. 마을 안악들은 부엌으로 들어가 선자를 대신해 밥을 짓고 국을 끓여 장례 준비를 도왔고 남자들은 뒷산 양지 바른 곳에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은 순식간에 장례식장이 되었지만 곡소리만 가득했던 예전과는 달리 이제는 무언가 정돈되고 엄숙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작은 상여가 꾸려졌습니다. 거창한 꽃상여는 아니었지만 마을 사람들이 정성껏 만든 들것 위에 명수의 유골함이 놓였고 하얀 무명천이 덮였습니다. 이제 가자. 명수야. 어두운 나무 밑 말고 햇볕 따뜻하고 친구들 뛰노는 소리 잘 들리는 곳으로 가자. 선자가 상여 앞에 서서 영정 대신 아이가 신던 꽃신 한 켤레를 들고 앞장섰습니다. 상여가 대문을 나설 때 칠성네 할머니는 바가지에 굵은 소금과 팥을 담아 뿌리며 뒤를 따랐습니다. 객귀는 물러가고 고운님만 가시게. 뒤도 돌아보지 말고 헐헐 가시게. 할머니의 선창에 상두꾼들이 낮은 소리로 매기며 발을 맞추었습니다. 장지는 마을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산 중턱, 하루 종일 해가 잘 드는 곳으로 정해졌습니다. 땅을 파고 유골함을 내려놓자 어머니는 참았던 울음을 다시 터뜨리며 구덩이 속으로 뛰어들려 하셨습니다. 나도 같이 간다. 내 새끼 혼자 심심해서 어찌 지내냐. 마을 안악들이 어머니를 붙잡아 말렸고 아버지가 다가와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으셨습니다. 임자 그만하소. 명수 편하게 보내줘야지. 우리가 여기서 더 울면 아이가 발길이 안 떨어져서 저승 못 가오. 아버지의 단호하면서도 슬픈 목소리의 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통곡하셨지만 더 이상 구덩이로 뛰어들려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봉분을 다 쌓고 나니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선자는 무덤 앞에 찐 감자와 옥수수 그리고 명수가 좋아하던 사탕 몇 알을 놓았습니다. 명수야, 이제 엄마 아빠 걱정은 하지 마. 누나가 잘 모실게. 거기서는 숨바꼭질도 실컷 하고
비 오면 젖지 말고 꼭 처마 밑에 들어가고 선자는 절을 2번 올리고 무덤을 쓰다듬었습니다. 산들바람이 불어와 무덤가에 풀잎을 흔들었는데 그 바람이 마치 명수가 응 알았어 라고 대답하며 볼을 스치고 지나가는 것만 같아 선자는 씁쓸한 미소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마을로 내려오니 집안은 여전히 어수선했지만 분위기는 한결 가벼워져 있었습니다. 마을 청년들은 무너진 담장을 임시로라도 막기 위해 돌을 나르고 있었고 부서진 장독대 파편들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이장은 김노인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습니다. 김노인, 이제 다 끝났네. 아이도 좋은 곳으로 갔을 테니 산 사람은 살아야지. 마을 사람들이 힘을 합쳐 집도 고쳐주고 밭일도 거들어줄 테니 기운 차리게. 10년 동안 마을 사람들과 쌓았던 벽이 허물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김노인 부부가 겪었을 고통을 외면하고 수군거렸던 미안함에 마을 사람들은 더욱 열심히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칠성네 할머니는 마당 한가운데 죽은 듯 서 있는 회화나무 앞에 막걸리 한 사발을 부으며 중얼거리셨습니다. 너도 고생했다. 500년 산 목숨이 어린 것 하나 품느라 진을 다 뺐구나. 이제 너도 쉬어라. 할머니의 말이 끝나자마자 나무에서 마른 가지 하나가 툭 하고 떨어져 내렸습니다. 그것은 마치 나무가 대답을 하는 것 같기도 했고 마지막 남은 짐을 내려놓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나무를 베어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웅성거렸지만 칠성네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냥 둬라. 스스로 죽든 살든 자연의 이치에 맡겨야지. 사람이 손을 대면 또 탈이 난다. 저녁이 되자 마당에는 멍석이 깔리고 마을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가져온 반찬과 밥으로 저녁상이 차려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떠들썩한 분위기였지만 오늘은 그 소란스러움이 오히려 김노인 가족에게는 약이 되었습니다. 텅 빈 마당을 채우는 사람들의 온기가 지난밤의 공포와 10년 세월의 고독을 밀어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아직 몸이 불편하셨지만 마루에 앉아 사람들에게 일일이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하셨고 어머니도 부엌에서 나온 따뜻한 숭늉을 마시며 조금씩 기운을 차리셨습니다. 선자야 고생 많았다. 마을 아주머니 한 분이 선자의 손을 꼭 잡아주며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그 어린 나이에 동생 잃고 부모 병수발하느라 꽃다운 시절 다 보냈구나. 이제는 네 인생도 살아야지.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선자는 참고 있던 눈물이 다시 핑 돌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감사해요, 아주머니. 다들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선자는 아주머니의 손을 맞잡으며 진심으로 감사를 전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갔고 마당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하지만 어젯밤의 그 숨막히는 정막과는 달랐습니다. 풀벌레 소리가 평화롭게 들려왔고 멀리 개 짖는 소리도 더 이상 불길하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선자는 설거지를 마치고 마루에 앉아 부모님 곁을 지켰습니다. 아버지는 회화나무를 바라보며 곰방대에 불을 붙이셨습니다. 허망하구나. 10년 세월이 꿈결 같아.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이제 발 뻗고 잘 수 있겠어. 아이가 어디 있는지 몰라. 밤마다 대문을 열어두던 짓은 안 해도 되니 말이다. 어머니는 큰 마루에 앉아 명수의 베넷저고리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쓰다듬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넋이 나간 모습이 아니라 추억을 정리하는 듯한 차분한 모습이었습니다. 선자야, 내일은 읍내에 나가서 예쁜 옷감 좀 끊어오자. 우리 명수 무덤가에 예쁜 옷 한 벌 지어 태워줘야지. 저 낡은 것만 입혀보낸 게 마음에 걸리는구나.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이제 슬픔보다는 자식을 챙기는 어미의 따뜻함이 묻어났습니다. 선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 어머니, 가장 고운 색으로 골라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김노인네 집 대문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굳게 닫혔습니다. 빗장을 지르는 덜컥 소리가 그렇게 경쾌하게 들릴 수가 없었습니다. 호롱불은 일찍 꺼졌고 새 식구는 건너방에 나란히 누웠습니다. 창호지 문 밖으로 달빛이 은은하게 비쳐 들어왔고 마당의 회화나무 그림자는 더 이상 괴물처럼 보이지 않고 그저 묵묵히 집을 지키는 오래된 친구처럼 보였습니다. 선자는 잠이 들기 전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명수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잘 자, 명수야. 내일 아침에는 더 밝은 해가 뜰 거야. 깊고 편안한 잠이 온 가족을 감싸 안았고 꿈속에는 더 이상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 끔찍하고 슬펐던 여름이 지나고 낙엽이 지는 가을과 흰 눈이 소복이 쌓이던 긴 겨울도 지나 어느덧 산골 마을에는 다시 따스한 봄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겨우내 얼어붙었던 계곡물이 졸졸 소리를 내며 흐르고 산등성이에는 진달래와 개나리가 앞다투어 피어나 잿빛이었던 마을을 화사한 분홍빛과 노란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김노인네 집 마당에도 봄은 어김없이 찾아왔는데 지난 여름 폭우와 광풍에 찢기고 상처 입었던 집안 곳곳은 말끔하게 수리되어 예전의 단정하고 고즈넉한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무너졌던 담장은 마을 청년들의 손길로 튼튼하게 다시 쌓아졌고 찢어졌던 창호지는 새하얀 종이로 새로 발라져 따스한 봄 햇살을 방 안 깊숙이 들여보내고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마당 한가운데 서 있는 오래된 회화나무에서 일어났는데 마을 사람들 모두가 고사했다고 여겼던 그 나무에서 기적처럼 연두색 새순이 돋아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껍질이 다 벗겨지고 하얗게 말라버려 베어버려야 한다고 했던 나무였지만 깊은 땅속 뿌리 끝에 남아있던 마지막 생명력이 봄비와 함께 깨어난 듯했습니다. 선자는 아침마다 마당에 나와 나무를 올려다보며 고맙다, 살아줘서 고맙다라고 속삭였는데 그것은 나무가 다시 살아난 것에 대한 감사이기도 했고 명수의 마지막을 지켜주었던 나무에 대한 용서와 화해의 인사기도 했습니다. 이제 나무는 더 이상 밤마다 울음소리를 내는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가족의 아픔을 함께 겪어내고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는 든든한 친구가 되어주었습니다. 아버지의 건강도 눈에 띄게 좋아져서 이제는 지팡이 없이도 마당을 거닐며 소일거리를 하실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뒷마당에 작은 텃밭을 일구어 상추와 고추 모종을 심으셨는데 흙을 만지는 아버지의 손길에는 생기가 넘쳤고 얼굴에는 잃어버렸던 웃음이 다시 피어났습니다. 올해는 고추 농사가 잘 될 것 같구나. 가을에는 붉은 고추를 마당 가득 말려보자꾸나. 아버지가 흙 묻은 손으로 땀을 닦으며 말씀하시면 굼마루에 앉아 봄나무를 다듬던 어머니도 환하게 웃으며 맞장구를 치셨습니다. 어머니 역시 명수의 옷을 끌어안고 울던 날들을 뒤로하고 이제는 선자와 남편을 위해 맛있는 반찬을 만드는 일에 정성을 쏟으며 평범한 일상의 행복을 되찾아가고 계셨습니다. 선자는 그런 부모님을 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지면서도 지난 10년간 자신을 짓눌러왔던 무거운 죄책감이 봄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다니지 않았고 마을 빨래터나 장터에 나가서도 당당하고 밝은 모습으로 이웃들과 어울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선자를 보며 효녀도 저런 효녀가 없다, 집안을 다시 일으켜 세운 여장부다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수군거림의 대상이었던 김노인네 집 이야기가 이제는 마을의 자랑거리이자 가족의 사랑으로 시련을 이겨낸 감동적인 이야기로 바뀌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된 것입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 선자는 어머니와 함께 뒷산에 올라 쑥과 냉이를 한 바구니 가득해왔습니다. 부드러운 봄바람이 불어와 선자의 머리카락을 간지럽혔고 흙냄새와 풀냄새가 섞인 향긋한 봄 내음이 코끝을 자극하여 기분을 상쾌하게 만들었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에는 향긋한 냉이, 된장국에 쑥버무리 해 먹을까요? 선자가 묻자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네 아버지가 좋아하시겠다. 명수도 쑥버무리 참 좋아했는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이제 슬픔보다는 그리움이 묻어 있었고 죽은 자식 이야기를 금기시하던 예전과는 달리 자연스럽게 추억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된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는 부엌에서는 타닥타닥 장작 타는 소리와 함께 구수한 된장국 냄새가 피어올라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선자는 아궁이 불 앞에 앉아 불을 조절하며 솥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김을 바라보았는데 그 따뜻한 온기가 마치 명수가 곁에서 지켜보는 듯한 포근함을 주었습니다. 10년 전 그 비극적인 날에도 그녀는 부엌에 있었지만 지금은 그때와는 전혀 다른 마음가짐으로 밥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불안과 공포가 가득했다면 지금은 감사와 평화가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고 뚝배기에서 보글거리는 찌개 소리는 가족의 배고픔을 달래줄 행복한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어머니는 갓 쪄낸 쑥버무리를 채반에 담으며 색깔 한번 곱다, 봄을 통째로 씹는 맛이겠어 라며
즐거워하셨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서산으로 넘어가고 마당에 긴 그림자가 드리워질 무렵 세 식구는 마루에 작은 소반을 펴고 둘러앉았습니다. 밥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과 향긋한 냉이, 된장국 초록빛이 선명한 쑥버무리, 그리고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묵은지 지짐이 먹음직스럽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화려한 진수성찬은 아니었지만 직접 캔나물과 정성으로 만든 음식들이라 그 어떤 고기 반찬보다 귀하고 맛있는 저녁상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숟가락을 들기 전에 잠시 눈을 감고 묵념을 하셨는데 그것은 먼저 간 명수와 조상님들에 대한 감사, 그리고 지금 이 순간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가족에 대한 고마움을 표하는 의식이었습니다. 자, 들자. 식기 전에 많이들 먹어라. 아버지의 말씀에 선자와 어머니도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목을 타고 넘어가자 온몸이 노곤하게 풀리는 듯했고 입안 가득 퍼지는 냉이의 쌉싸름하면서도 구수한 맛이 입맛을 돋우었습니다. 정말 맛있다. 선자 솜씨가 날이 갈수록 좋아지는구나. 어머니가 칭찬하시자 선자는 수줍게 웃으며 엄마한테 배운 건데요. 아버지도 많이 드세요. 라고 대답하며 아버지의 밥그릇에 쑥버무리를 얹어드렸습니다. 오가는 대화 속에 웃음꽃이 피어났고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가 정겹게 마당의 정적을 깨웠습니다. 식사 도중 아버지가 문득 회화나무 쪽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나무 말이다. 새 잎이 돋으니 참 보기 좋지 않으냐. 죽은 줄 알았는데 저리 다시 살아나는 걸 보면 자연의 이치가 참으로 오묘해. 아버지의 시선을 따라 선자와 어머니도 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녁 노을을 받아 붉게 물든 회화나무의 어린 잎들은 마치 작은 등불처럼 반짝이고 있었고 그 모습이 10년 전 명수가 환하게 웃던 모습과 겹쳐 보이는 듯했습니다. 그러게요. 아버지, 저 나무가 우리 집을 지켜주려고 다시 힘을 냈나 봐요. 이제는 무서운 나무가 아니라 고마운 나무예요. 선자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그래, 명수 녀석도 저 나무 잎사귀가 되어 우리를 보고 있을지 모르지. 여름 되면 시원한 그늘도 만들어주고 매미 소리도 들려주면서 말이야. 어머니의 말씀에 가족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명수는 땅속 어두운 뿌리 틈에 갇힌 원혼이 아니라 나무의 푸른 잎이 되고 바람이 되어 언제나 가족과 함께하는 존재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슬픔을 억지로 지우려 하지 않고 슬픔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승화시킨 가족들의 모습은 더없이 평온하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밥상을 물리고 나니 사위는 완전히 어두워졌고 하늘에는 반달이 떠올라 은은한 달빛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선자는 툇마루에 앉아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과일을 깎아 먹으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내일은 장날이니 읍내에 나가서 선자, 너 신발이랑 옷감 좀 더 사오자. 이제 봄이니 화사한 옷도 좀 입고 그래야지. 어머니가 선자의 낡은 치마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자는 괜찮아요. 입을만 한데요 라고 사양했지만 아버지가 아니다. 네, 어미 말 들어라. 너도 이제 시집갈 준비도 하고 그래야지. 중매쟁이가 몇 번이나 다녀갔는데 언제까지 모른 척 할 거냐라며 짐짓 엄한 척 말씀을 거두셨습니다. 선자는 얼굴이 붉어졌지만 싫지 않은 내색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난 10년간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평범한 여인의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된 현실이 아직은 낯설면서도 설레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가족들은 밤이 깊도록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꽃을 피웠는데 그 대화의 주제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이나 후회가 아니라 내일의 할 일과 다가올 계절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당 구석에서 풀벌레들이 귀뚜루루 노래를 시작했고 밤바람에 흔들리는 회화나무 잎사귀 소리는 자장가처럼 부드럽게 들려왔습니다. 밤이 깊어 잠자리에 들 시간이 되자 선자는 부모님의 이부자리를 봐드리고 자신의 방으로 건너왔습니다. 창문을 여니 달빛을 받은 회화나무가 마치 수호신처럼 웅장하면서도 포근한 자태로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선자는 창가에 턱을 괴고 앉아 나무를 그리고 나무 너머 명수가 잠들어 있는 산 쪽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말을 걸었습니다. 명수야, 보고 있니? 우리 가족 이제 정말 괜찮아. 너도 거기서 편안하게 잘 지내고 있지. 누나는 이제 더 이상 울지 않을 거야. 내 목까지 열심히 그리고 행복하게 살 거야. 선자의 마음속 다짐에 대답이라도 하듯 밤하늘에서 별똥별 하나가 긴 꼬리를 그리며 떨어졌습니다.
선자는 두 손을 모아 소원을 빌었습니다. 이 평화가 오래오래 지속되기를, 부모님이 건강하시기를, 그리고 명수가 다음 생에는 부디 더 행복한 삶을 살기를. 기도를 마치고 눈을 떴을 때 선자의 마음은 호수처럼 잔잔하고 맑게 개어 있었습니다. 지난날의 끔찍했던 비밀은 이제 낡은 이야기책의 한 페이지처럼 덮였고 그 위에는 새로운 희망의 이야기가 쓰이고 있었습니다. 방에 불을 끄고 자리에 눕자 포근한 이불의 감촉이 온몸을 감싸 안았습니다. 열려있는 창문 틈으로 들어온 밤바람이 방 안의 공기를 상쾌하게 식혀주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소쩍새 소리가 귓가를 간지럽혔습니다. 선자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아무런 걱정 없이 악몽을 꿀 두려움 없이 깊은 잠에 빠져들 준비를 했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더 밝은 태양이 떠오를 것이고 마당의 회화나무 잎은 더 푸르게 빛날 것임을 알기에 그녀의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랜 세월 마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던 회화나무의 끔찍한 비밀은 이제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가족의 사랑과 치유의 전설만이 남아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비록 아픈 기억은 가슴 한구석에 흉터처럼 남겠지만 그 흉터마저도 돋아나는 새살에 덮여 언젠가는 흐릿해질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계절이 바뀌어도 변치 않는 것은 서로를 아끼고 보듬어주는 가족의 따뜻한 마음뿐이라는 것을 오래된 회화나무는 말없이 잎을 흔들며 이야기해주고 있는 듯했습니다. 이제 밤이 깊었습니다. 고요한 산골 마을 달빛 아래 잠든 기와집과 그 마당을 지키는 회화나무, 그리고 그 안에서 평화롭게 잠든 세 식구의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오늘 밤은 여러분의 꿈자리에도 저 회화나무의 푸른 잎사귀 같은 싱그러운 희망과 선잔의 가족이 나누었던 따뜻한 밥상 같은 온기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슬픔이 잠들고 오직 편안한 쉼만이 여러분 곁에 머물기를 바라며 이 이야기를 마칩니다.